속보입니다. 도쿄의 새벽, 일본 총리의 검은 리무진이 회담장으로 들어섰습니다. 수십 대의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고 그 뒤로 트럼프 대통령의 그림자가 따라붙었습니다. 현지 시각 오전 9시 미일 정상회담이 시작됐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일본은 이번에도 서명하겠죠. 당연하죠. 트럼프 앞에서 버틴 적이 없잖아요. 그 대화처럼 불과 4시간 뒤 일본은 새로운 무역 합의안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환한 미소로 손을 맞잡았고 세계 언론은 완벽한 동맹의 순간이라며 일제히 찬사를 쏟아냈습니다. 말입니다. 그 박수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불과 이틀 뒤 같은 회의장에서 들려온 또 다른 소식이 모든 헤드라인을 바꿔놓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이 움직였습니다. 뭐라고요? 그들이 서명하지 않았다고요? 일본이 무릎 꿇은 바로 그 자리에서 한 나라가 이기는 방법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외교의 교과서는 다시 쓰이게 됩니다. 과연 그들은 어떤 계산으로 강대국의 논리를 뒤집은 걸까요? 저는 그날 오후를 기억합니다. 트럼프가 트위터에 올렸죠. 일본은 현명한 선택을 했다. 다른 나라들도 배워야 한다. 모두가 알았습니다. 그 다른 나라가 한국이라는 걸요. 회의장 밖 기자들은 이미 한국 굴복 기사 초안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워싱턴에 파견된 상태였습니다. 알렉산더 슈미트, 유럽경제연합 소속이죠. 제 역할은 간단했습니다. 협상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것. 감정은 빼고 데이터만 보는 겁니다. 그날도 그럴 생각이었죠. 하지만 2018년 그 현장은 달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를 압박하던 시기였죠. 관세를 무기로 협상을 전쟁처럼 다뤘습니다. 저는 22년간 국제 협상을 봤습니다. 유럽과 미국 사이에서 50건이 넘는 현장을 지켜봤죠. 그래서 알았습니다. 협상은 결국 힘과 돈의 게임이라는 것을요. 일본이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트럼프는 5,500억 달러를 요구했죠. 투자 패키지였습니다. 미국 공장, 미국 일자리, 미국 우선주의. 일본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협상 시작 2주 만에 서명했죠. 저는 그 문서를 봤습니다. 외교의 품격이 숫자로 환산되는 장면이었죠. 국익이 어떻게 할인되는지 보았습니다. 일본 대표가 펜을 드는 순간 카메라 셔터 소리만 요란했습니다. 손은 떨리지 않았죠. 표정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서명이 아니었습니다. 항복이었죠. 그리고 다음 타겟이 정해졌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미국은 같은 방식을 요구했습니다. 같은 속도, 같은 금액, 같은 조건. 회의장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모두가 예견했죠. 한국도 곧 서명할 거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신흥국이니까요. 미국의 의존적인 나라니까요. 제 노트에 적었죠. 한국, 72시간 이내 서명 예상.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전야였습니다. 미국은 속도전을 원했죠. 빨리 결정하고 빨리 서명받고 빨리 발표하는 것. 일본 방식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침묵했죠. 한국 대표단은 말을 아꼈습니다. 필요한 말만 했고 그마저도 늦게 했습니다. 회의장에서 그들은 메모만 주고받았죠. 표정도 읽히지 않았습니다. 침묵은 종종 가장 비싼 언어입니다. 저는 그걸 알았죠. 유럽에서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이 그 카드를 쓸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는 한국 실무진의 짧은 대화를 들었습니다. 복도에서였죠. 누군가 물었습니다. 일본처럼 가는 겁니까?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유럽식으로 갑니다. 유럽식? 그 한 단어가 방 안의 공기를 갈랐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죠. 유럽식이라니요? 무슨 의미입니까? 속도가 아니라 구조로 간다는 겁니까? 총액이 아니라 설계로 간다는 말입니까?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저는 20년 넘게 유럽 협상 방식을 봤습니다. 느리지만 정밀했죠. 단계적이고 조건부였습니다. 한 번에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쪼개고 조항을 나눴죠. 그래서 유럽은 미국과 다른 협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그 방식을 택한다는 겁니까?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굵은 글씨로요. 총액보다 구조. 그리고 그 아래 물음표를 3개 찍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으니까요. 회의장 밖 기자들은 달랐습니다. 서명 임박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시장도 긴장했습니다. 한국 주가가 흔들렸죠. 여론도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대표단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침묵을 유지했죠. 그 침묵이 무거웠습니다. 이토록 무거울 수 있다니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방에 돌아와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단순히 버티는 겁니까? 아니면 계산하고 있는 겁니까? 제 직감이 말했습니다. 뭔가 다르다고요. 이건 평범한 지연이 아니라고요. 그들은 시간을 무기로 쓰고 있다고요. 속도는 힘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약점입니다. 저는 그걸 압니다. 빠른 결정은 협상력을 잃게 만들죠. 일본이 그랬습니다. 2주 만에 서명했고 5,500억 달러를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얻었습니까? 안심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성공할지 실패할지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제가 아는 교과서가 통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것. 한국은 제가 예상한 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회의장은 팽팽했습니다. 미국은 기다렸고 한국은 침묵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죠. 72시간 데드라인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 긴장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과연 한국은 무엇을 보고 있는 겁니까? 트럼프의 압박을 견딜 수 있습니까? 아니면 결국 무릎을 꿇을 겁니까? 그날 밤 저는 노트 마지막 장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버티는 게 아니다. 계산하고 있다. 다음 날 아침 회의가 재개됐습니다. 한국 대표단이 자료를 펼쳤죠. 저는 앞줄에 앉아 지켜봤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꺼낼지 궁금했습니다. 화이트보드에 도식이 그려졌습니다. 복잡했죠. 단계별로 나뉜 투자 구조였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각 단계마다 조건이 달렸습니다. 성과 연동이었죠. 미국 측이 물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한국 수석 대표가 대답했습니다. 유럽식 협상 모델입니다. 총액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얼마를 논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를 논했죠? 즉시 현금이 아니라 단계적 투자였습니다. 캘린더 기반이었습니다. 산업별로 분산됐고 지역별로 나뉘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이건 제가 아는 방식이었습니다. 유럽이 미국과 협상할 때 쓰던 방식이었죠. 느리지만 정밀했습니다. 한 번에 모든 걸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벌고 조건을 붙였죠. 그런데 한국이 이걸 쓰고 있었습니다. 미국 측은 당황했습니다. 일본식 속도전을 예상했는데 완전히 다른 판이 펼쳐진 겁니다. 협상 테이블이 지갑 싸움에서 설계 싸움으로 바뀌었죠. 한국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국 관세가 오르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한국 대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세안 자유무역 협정이 있습니다. 그 순간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아세안 FTA,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한국은 이미 이 나라들과 관세 협정을 맺었습니다. 전기차 부품, 철강, 기계류. 미국이 관세를 올리면 한국은 동남아로 물량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이건 도피가 아니었습니다. 재배치였죠. 저는 메모를 적었습니다. 시장 대체 전략. 한국은 미국 의존도를 줄이는 카드를 이미 준비한 겁니다. 미국의 레버리지가 약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은 또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리스크 헤지 포트폴리오였습니다. 3개 축이었죠. 자동차, 철강, 방산. 하나가 손실을 보면 다른 하나가 보전했습니다. 상호 보완 구조였습니다. 자동차 관세가 오르면 방산 수출로 상쇄합니다. 철강이 막히면 전기차 배터리로 메웁니다. 이건 단순한 계산이 아니었습니다. 공학이었습니다. 국가전략 공학이었죠. 산업을 묶어서 손실 제로를 설계한 겁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충격받았습니다. 신흥국이 이런 설계를 할 줄은 몰랐습니다.
이건 유럽 수준이었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유럽보다 정밀했습니다. 미국 측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속도전이 먹히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제시한 구조를 검토하려면 시간이 필요했죠. 법률 검토, 예산 심의, 의회 변수. 미국 내부에서 조율해야 할 게 많았습니다. 시간이 한국 편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속도는 지렛대를 죽인다. 일본은 빨리 서명해서 협상력을 잃었습니다. 한국은 느리게 가서 협상력을 키웠죠. 회의가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복도에서 한국 실무진을 봤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대화했죠. 누군가 물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할까요? 한국 수석 대표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시장을 잃지 않습니다. 경로를 바꾸는 겁니다. 그 문장이 제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경로를 바꾼다. 시장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루트를 바꾸는 겁니다. 미국이 막으면 동남아로 갑니다. 동남아가 막히면 유럽으로 갑니다. 한국은 출구를 여러 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저는 그날 오후 회의에서 미국 측의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데드라인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속도 압박이 멈췄죠. 대신 질문이 늘었습니다. 단계별 투자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성과 연동 조건은 구체적으로 뭡니까? 아세안 물량 배분 비율은 얼마입니까? 이건 항복이 아니었습니다. 협상이었죠. 진짜 협상이었습니다. 한쪽이 명령하고 다른 쪽이 따르는 게 아니라 양쪽이 조건을 조율하는 겁니다. 저는 처음으로 한국을 다시 봤습니다. 냉소가 사라졌습니다. 대신 존중이 생겼죠. 그들은 버티는 게 아니었습니다. 재배치하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호텔방에서 보고서를 썼습니다. 유럽경제연합에 보낼 분석 자료였죠. 제목을 적었습니다. 한국의 구조적 협상 전략.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속도가 정의가 될 수는 없다. 구조가 정의를 만든다. 한국은 그걸 증명하고 있다.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죠. 워싱턴의 밤이 깊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뭔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이기고 있었습니다. 아직 서명도 안 했는데요. 숫자도 확정 안 됐는데요. 그런데 그들은 이미 승리하고 있었습니다. 왜냐고요? 협상의 룰을 바꿨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협상은 계속됐죠. 그런데 뉴스 하나가 터졌습니다. 현대차가 말레이시아에 발표했습니다. 생산라인 증설이었죠. 투자 규모 8억 달러. 연간 생산 목표 15만 대. 저는 그 숫자를 보고 멈췄습니다. 이건 단순한 공장 확장이 아니었습니다. 전략이었죠. 말레이시아는 동남아 자동차 시장의 중심입니다. 일본차 점유율이 80%였죠. 도요타, 혼다, 닛산. 30년 넘게 그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들어간 겁니다. 현대차는 똑똑했습니다. 가격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현지화였죠. 부품 조달, 노동력 고용, 판매망 구축. 모두 말레이시아 안에서 해결했습니다.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세금이 들어왔죠. 그리고 관세가 내려갔습니다. 한마이너스 아세안 FTA 덕분이었습니다. 30%에서 15%로요. 가격 경쟁력이 생겼죠. 저는 자료를 더 찾아봤습니다. 베트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생산 라인이 가동 중이었죠. 철강도 움직였습니다. 고급 강판, 전기 강판. 동남아 전역으로 공급망이 펼쳐졌습니다. 이건 미국 관세의 대안이었습니다. 충격 흡수 장치였죠. 미국이 문을 닫으면 한국은 동남아 문을 열었습니다. 2중 3중으로 설계된 구조였습니다. 그들의 공장은 숫자를 찍었지만 협상은 신뢰를 찍었습니다. 말레이시아 현지 반응이 좋았습니다. 소비자들이 현대차를 선택하기 시작했죠. 한국 품질, 합리적 가격. 광고 문구가 거리에 붙었습니다. 일본은 당황했습니다. 30년 텃밭이 흔들렸으니까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방산이었습니다. 한국은 말레이시아와 방산 양해각서를 맺었습니다. 전투기 정비, 훈련 시스템, 부품 공급.
단기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10년, 15년짜리 장기 계약이었죠. 저는 그 조항들을 읽었습니다. 놀라웠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니었습니다. 생태계를 만들었죠. 파일럿 교육, 정비 매뉴얼, 탄약 수명 관리. 한번 들어오면 나가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정비 계약 한 장이 현금 10억보다 오래 버팁니다. 저는 그걸 이해했습니다. 이건 신뢰의 화폐였습니다. 당장의 매출이 아니라 장기 동맹이었죠. 현금보다 긴 계약. 이것이 동맹의 화폐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뉴스가 나왔습니다. 일본 정치인의 실수였죠.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정무조사회장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습니다. 전범이 합사된 곳이었죠. 동남아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역사를 잊은 나라.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말레이시아 SNS에 해시태그가 퍼졌습니다. Never Again Japan. 조회수가 80만을 넘었죠. 일본 브랜드 이미지가 추락했습니다. 그 타이밍에 한국은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광고를 늘렸습니다. 현지 커뮤니티와 협력했죠. 문화 행사를 열었습니다. K-팝 공연, 한식 페스티벌. 소프트 파워였습니다. 이미지와 기억이 가격을 이겼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협상은 회의장 안에서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요. 시장에서 일어납니다. 거리에서 일어나죠. 소비자의 선택에서 일어납니다. 한국은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숫자만 쌓우지 않았습니다. 신뢰를 쌓았죠.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장기 전략을 펼쳤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쓰다가 멈췄습니다. 계산기를 내려놓았죠.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 지도가 보였습니다. 한국은 점을 찍지 않았습니다. 선을 그었죠. 워싱턴에서 서울로, 서울에서 쿠알라룸푸르로, 쿠알라룸푸르에서 하노이로. 선이 이어졌습니다. 공급망이 펼쳐졌죠. 이건 방어가 아니었습니다. 확장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메모 마지막 줄에 썼습니다. 처음으로 이런 문장을 적었죠. 그들은 강대국이다. 펜끝이 잠시 떨렸습니다. 전문가로서의 자존심이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22년간 배운 모든 이론이 한국 앞에서 다시 써지고 있었습니다. 신흥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의 의존적인 나라라고 봤죠.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한국은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선택했죠. 미국 시장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대안을 만들었습니다. 위험을 분산했죠. 관계를 다각화했습니다. 관세의 벽은 높았지만 신뢰의 다리는 더 길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불빛이 반짝였죠. 그런데 제 머릿속엔 다른 도시가 보였습니다. 쿠알라룸푸르, 하노이, 서울. 그 도시들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곧 대반전을 보게 될 거라는 것을요. 그런데 폭풍이 왔습니다. 3주차 회의였습니다. 미국 측이 태도를 바꿨죠. 온화함이 사라졌습니다. 압박이 시작됐습니다. 미국 수석 대표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회의장 공기가 얼었습니다. 미국 측은 벽에 시계를 걸었습니다. 디지털 카운트다운이었죠. 48시간이 표시됐습니다. 데드라인이었습니다. 심리전이 개시됐죠. 저는 그 시계를 봤습니다. 붉은 숫자가 깜빡였습니다. 협상장은 숫자의 전쟁터가 아니라 시간의 전쟁터였습니다. 한국 대표단은 표정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긴장이 느껴졌죠. 실무진 사이에서 낮은 대화가 오갔습니다. 이제는 결단할 때 아닙니까? 지금은 아닙니다. 그럼 언제입니까? 저는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한국 내부에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일부는 서명을 원했죠. 일부는 더 버티자고 했습니다. 커피잔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정적이 무거웠죠. 저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전문가로서 판단과 감정이 충돌했습니다. 한국의 전략은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위험했죠. 트럼프는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폭발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메모에 적었습니다. 승부와 무모함은 한 끗 차이다.
미국의 압박은 더 강해졌습니다. 브리핑룸에서 미국 대변인이 말했습니다. 일본은 서명했습니다. 한국은 아직도 계산 중입니까? 조롱이 섞여 있었죠. 외신이 들끓었습니다. CNN 헤드라인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한국 지연의 분노. 블룸버그가 썼습니다. 한국 고립 자초하나. 저는 그 문장들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이상했죠. 왜 제가 화가 났습니까? 저는 관찰자일 뿐인데요. 냉정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한국이 무모한 게 아니라는 것을요. 그들은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정밀하게요. 시장도 흔들렸습니다. 한국 원화가 떨어졌죠. 주가도 하락했습니다. 국내 언론이 비판했습니다. 버티기의 대가. 여론이 불안해졌습니다. 저는 거래소 전광판 영상을 봤습니다. 붉은 숫자들이 춤췄죠. 하락, 하락, 하락. 그런데 한국 대표단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회의였습니다. 미국 측이 물었습니다. 언제 결정하시겠습니까? 한국 대표가 대답했습니다. 우린 아직 계산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한 문장이 방안을 갈랐습니다. 미국 보좌관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미국 수석 대표가 서류를 탁 내려놓았죠. 짜증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봤습니다. 그 짜증 뒤에 다른 게 있다는 것을요. 초조함이었습니다. 미국도 불안했던 겁니다. 왜냐고요? 한국이 버티는 동안 무언가 바뀌고 있었으니까요. 동남아 시장이 움직였습니다. 유럽 언론이 주목했죠. 한국의 전략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논평을 실었습니다. 제목이 인내는 힘이다였죠. 미국 내 일부 의원이 말했습니다. 한국 모델을 재검토해야 한다.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왜 한국의 승리를 바라는 겁니까? 저는 독일 사람인데요. 유럽 사람인데요. 왜 한국 편을 들고 있습니까? 답은 간단했습니다. 그들이 옳았으니까요. 협상은 굴복이 아닙니다. 거래도 아니죠. 협상은 존중입니다. 양쪽이 동등하게 조건을 만드는 겁니다. 한국은 그걸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데드라인은 심리전의 총구입니다. 하지만 총구를 맞대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이 그랬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복도에서 한국 실무진을 봤습니다. 그들은 지쳐 보였죠.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팁시다. 다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버티는 게 아닙니다. 이기는 겁니다. 그 대화가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호텔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봤죠. 워싱턴의 밤은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밝았습니다. 한국은 곧 이길 겁니다. 어떻게 아느냐고요? 그들의 침묵이 공간을 지배했으니까요. 침묵은 그들의 무기였습니다. 모두가 소리쳤을 때 그들은 조용히 계산했습니다. 시간은 이제 한국의 편이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그 한 문장, 계산이 끝나지 않았다. 그건 승부수였다. 그리고 폭탄이 터졌습니다. 4주차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뉴스가 나왔죠. 말레이시아와 한국이 자유무역 협정을 타결했습니다. 한미 협상이 한창인데 말입니다. 타이밍이 완벽했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고 숨이 멎었습니다. 그들은 협상 중에도 새 시장을 열었던 겁니다. 미국과 싸우는 동안 동남아를 확보했죠. 관세가 대폭 내려갔습니다. 30%에서 15%로요. 철강 9개 품목은 면세였습니다. 자동차 부품, 전자제품, 기계류 모두 혜택을 받았죠. 한국은 미국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세계를 선택했습니다. 블룸버그가 보도했습니다. 한국, 미국 의존도 14% 감소 예상. 글로벌 투자사 리포트가 쏟아졌죠. 한국의 전략적 대응. 버티기가 아니라 재배치다. 세계가 표현을 바꿨습니다. 버틴다에서 계산한다로요. 회의장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미국 측이 더 이상 시계를 보지 않았죠. 대신 질문이 많아졌습니다.
말레이시아 물량이 얼마나 됩니까? 다른 나라와도 협상 중입니까? 미국 시장 비중은 어떻게 됩니까? 이건 압박이 아니었습니다. 협상이었죠. 그리고 더 큰 뉴스가 터졌습니다. 현대차가 발표했습니다.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의 생산 라인을 본격 가동한다고요. 첫 차량이 출고됐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로고가 달렸죠. 저는 영상을 봤습니다. 공장 내부였습니다. 엔진 시동음이 울렸죠. 직원들이 환호했습니다. 아침 햇살 아래 태극기와 말레이시아 국기가 나란히 펄럭였습니다. 그들의 철강과 엔진이 새로운 길을 냈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차가 밀렸죠. 도요타 판매량이 떨어졌습니다. 혼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현지 소비자 반응이 좋았습니다. 한국 품질, 유럽 디자인. 가격은 합리적이고 성능은 우수하다. 협상이란 길을 막는 게 아니라 길을 늘리는 일입니다. 한국이 증명했죠. 그런데 일본이 실수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가 야스쿠니 신사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언론이 대서특필했죠. 동남아 SNS가 폭발했습니다. 해시태그 네버 어게인 재팬이 80만 조회수를 넘었습니다. 말레이시아 시민단체가 항의했죠. 베트남 언론이 비판했습니다. 역사는 언제나 자세한 쪽의 편이다. 일본 정부가 해명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늦었죠. 이미 이미지는 추락했습니다. 한국은 그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조용히요. 광고를 늘렸습니다. 문화 행사를 열었죠. K-팝 콘서트, 한식 페스티벌. 현지 커뮤니티와 협력했습니다. 일본은 무릎 꿇었고 한국은 길을 냈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보고서를 썼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멈췄죠.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분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승리했습니다. 협상 결과가 아니라 그들의 태도로요. 미국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세계를 선택했죠. 일본처럼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대안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외교의 진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메모 마지막 줄에 썼습니다. 승리는 조용히 완성된다. 그날 밤 저는 워싱턴 거리를 걸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죠. 하지만 제 가슴은 뜨거웠습니다. 22년간 협상을 봤습니다. 50건이 넘는 현장을 지켜봤죠. 하지만 이런 건 처음이었습니다. 한국은 협상에서 지지 않았습니다. 싸우지도 않았죠. 대신 판을 바꿨습니다. 미국이 돈을 말할 때 한국은 구조를 말했습니다. 미국이 속도를 말할 때 한국은 신뢰를 말했죠. 그리고 세계가 귀 기울였습니다. 유럽 언론이 한국을 분석했습니다. 미국 의회가 한국 모델을 검토했죠. 동남아 시장이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결과 이전에 이미 강대국이었습니다. 강대국은 돈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무기로 증명되지도 않죠. 강대국은 태도로 증명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침묵으로, 정밀한 계산으로, 장기적 신뢰로요. 한국이 그랬습니다. 저는 호텔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를 폈죠. 마지막 페이지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나는 곧 대반전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 트럼프가 폭발했습니다. 5주차였습니다. 트럼프가 기자회견을 열었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한국이 시간을 끌며 우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하지만 분노가 역력했죠. 일본은 즉시 결정했습니다. 한국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CNN이 속보를 띄웠습니다. 트럼프, 한국 지연의 경로. 폭스뉴스가 따라붙었죠. 한미 협상 결렬 위기. 관세 인상 카드가 다시 거론됐습니다. 25%에서 40%로요. 협박이었습니다. 시장이 요동쳤습니다. 한국 원화가 급락했습니다. 환율이 치솟았죠. 코스피가 2% 하락했습니다. 거래소 전광판에 붉은 숫자들이 춤췄습니다. 저는 그 숫자들을 봤습니다. 불안이 엄습했죠. 한국 언론이 비판했습니다. 버티기의 대가. 정부는 언제까지 침묵할 것인가? 여론이 흔들렸습니다. 저도 흔들렸습니다. 솔직히요.
이게 맞는 겁니까? 한국이 너무 밀어붙이는 게 아닙니까? 트럼프의 분노는 폭풍 같았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 브리핑이 없었습니다. 정부 발표도 없었죠. 침묵이었습니다. 완벽한 침묵이었습니다.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정부의 입장이 무엇입니까? 대변인이 대답했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절한 시기? 언제입니까?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략이었습니다. 침묵은 그들의 무기였습니다. 말을 하면 흔들립니다. 해명을 하면 약해 보이죠. 하지만 침묵은 다릅니다. 침묵은 확신입니다. 계산이 끝나지 않았다는 신호였죠. 모두가 소리쳤을 때 그들은 조용히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유럽 언론이 움직였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가 논평을 실었죠. 한국, 미국식 협상에 대한 제시. 르몽드가 분석했습니다. 인내는 힘이다. 독일 의회에서 토론이 열렸습니다. 한국 모델을 연구해야 한다. 브뤼셀 정책회의에서 한국이 언급됐죠. 유럽이 한국을 주목했습니다. 미국 내부도 흔들렸습니다. 일부 의원이 발언했죠. 한국 방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속도가 능사는 아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칼럼을 실었습니다. 제목이 인내는 권력이다였습니다. 핵심 문장이 있었죠. 한국은 시간을 무기로 바꿨다. 그들의 침묵은 유럽에서 배워야 할 기술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유럽 방송 인터뷰 요청을 받았습니다. 독일 공영방송이었죠. 질문이 왔습니다. 한국의 전략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침묵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인터뷰가 끝난 후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오늘 외교의 신화를 봅니다. 6주차였습니다. 트럼프가 다시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죠. 분노가 가라앉았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한국과의 협상은 어떻게 됩니까? 트럼프가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터프한 협상가들입니다. They are tough negotiators.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꿨습니다. 터프. 강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존중이었죠. 트럼프는 처음으로 말을 아꼈습니다. 비난이 아니었습니다. 인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봤습니다. 숨을 참았죠. 협상 구도가 바뀌었습니다. 도전자 대 압박자가 아니었습니다. 상호 존중자였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일방적으로 요구받는 쪽이 아니었죠. 동등한 협상 파트너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방에서 노트를 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썼죠. 그 말은 굴복이 아니라 인정이었다. 침묵은 그들의 무기였습니다. 시간은 한국의 편이었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다시 봤습니다. 서울 정부청사는 그날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계산하고 있었죠. 조용히요. 정밀하게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은 뛰었죠. 폭풍이 지나갔습니다. 폭풍 뒤에 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대반전이 시작된다는 것을요. 7주차 금요일이었습니다. 최종 회담 날이었죠. 회의장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트럼프가 직접 참석했습니다. 이례적이었죠. 보통은 실무진만 협상합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대통령이 왔습니다. 저는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숨을 죽였죠. 트럼프가 말했습니다. 나는 결과가 필요합니다. 그 말은 위협이었습니다. 결정하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요. 회의장 시계의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똑, 똑, 똑. 모든 시선이 한국 대표에게 쏠렸습니다. 한국 수석 대표가 일어났습니다. 서류 가방을 열었죠. 한 장의 문서를 꺼냈습니다. 단 한 장이었습니다. 조명 하나가 그 문서를 비췄습니다. 대표가 말했습니다. 우리의 제안입니다. 문서가 테이블 위로 밀려갔습니다. 트럼프가 집어들었죠. 방안이 정지했습니다.
트럼프는 읽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요. 한 줄, 두 줄.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8년간 단계적 투자 계획. 연도별로 나뉘었죠. 성과 연동이었습니다. 조건부였습니다. 그리고 병행 계획이 붙었습니다. 아세안 협력 확대. 유럽 시장 다각화. 한국은 미국만 보지 않았습니다. 세계를 봤죠. 문서 하단에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습니다. 오직 이성으로. 트럼프가 그 문장을 읽었습니다. 7초의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숨도 쉬지 않았습니다. 회의장 모두가 얼어붙었죠. 트럼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국 대표를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뭘 하는지 알고 있군요. They know what they are doing. 그 순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트럼프는 처음으로 말을 아꼈습니다. 비난이 없었습니다. 압박이 없었죠. 대신 인정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승리했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조건부 합의가 선언됐죠. 즉각 서명이 아니었습니다. 단계별 이행이었습니다. 한국이 원하던 방식이었습니다. 미국 언론이 회의장 밖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CNN이 속보를 띄웠습니다. 트럼프, 한국 논리의 수용. 블룸버그가 썼습니다. 일본은 서명했고 한국은 설계했다. 저펜사인즈, 코리어 디자인즈. 그 헤드라인이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뉴욕타임스가 분석했습니다. 작은 나라가 협상의 예술을 다시 썼다. 파이낸셜 타임스가 평가했습니다. 한국 모델, 전략 외교의 교본. 세계가 한국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회의장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섰죠. 다리가 떨렸습니다. 22년간 협상을 봤습니다. 50건이 넘는 현장을 지켜봤죠. 하지만 이런 건 처음이었습니다. 한국은 협상에서 이긴 게 아니었습니다. 룰을 바꿨습니다. 일본은 속도로 안심을 샀습니다. 한국은 시간으로 존중을 샀죠. 일본은 총액을 약속했습니다. 한국은 구조를 제시했습니다. 그날 세계의 협상 지도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펜을 꺼냈습니다. 노트 마지막 페이지를 폈죠. 손이 떨렸습니다. 한 단어를 적었습니다. 굵게요. 혁명. 그리고 그 아래 문장을 적었습니다. 이건 교과서가 아니다. 혁명이다. 제가 20년간 배운 모든 협상 이론이 무너졌습니다. 속도가 정답이라고 배웠습니다. 힘이 정의라고 믿었죠. 틀렸습니다. 한국이 증명했습니다. 진짜 힘은 침묵에 있습니다. 진짜 속도는 인내에 있죠. 진짜 정의는 구조에 있습니다. 저는 회의장 밖 광장으로 나왔습니다. 바람이 불었죠. 시원했습니다. 하늘을 봤습니다. 맑았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독일어로요. 이흐 그라툴리에레, 코레아. 축하한다, 한국. 저는 협상가였습니다. 전문가였죠. 22년 경력의 분석가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학생이었습니다. 한국이 저를 가르쳤습니다. 트럼프의 침묵은 패배가 아니라 경이었습니다. 한국의 침묵은 버티기가 아니라 전략이었죠. 한국은 거래를 하지 않았습니다.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짐을 쌌죠. 브뤼셀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한 가지를 했습니다. 보고서 표지를 다시 썼습니다. 제목을 바꿨죠. 한국 협상 모델 분석에서 협상혁명 한국이 세계를 바꾼 방법으로요. 그리고 첫 문장을 적었습니다. 나는 역사 한복판에 있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브뤼셀로 돌아왔습니다. 유럽경제연합 본부였죠. 하지만 워싱턴에서 본 것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브뤼셀에서 긴급 정책회의가 열렸습니다. 주제는 한국이었죠. 한국 모델을 연구해야 한다. 독일 대표가 말했습니다. 프랑스가 동의했습니다. 유럽이 한국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베를린 외교정책연구소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제목이 인내 전략이었죠. 파리 정치대학에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한국식 지연 분산형 협상 구조. 저도 발표 요청을 받았습니다. 여러 번이었습니다. 저는 강단에 섰습니다. 청중을 봤죠. 외교관들, 학자들, 정책 입안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협상을 힘의 언어가 아니라 시간의 예술로 바꿨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미국도 바뀌었습니다. 백악관 경제참모가 발언했습니다. 그들은 동등하게 협상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보고서가 나왔죠. 전략적 자율성의 모델로서의 한국. 동맹 개념이 제정이 됐습니다. 일방적 복종이 아니었습니다. 상호 존중이었죠. 저는 워싱턴 포스트 칼럼을 읽었습니다.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은 기다렸고 그들은 이겼다. 아세안 시장이 폭발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현대차 판매량이 급증했습니다. 일본차 점유율이 떨어졌죠. 베트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현지 광고 문구가 거리를 채웠습니다. 한국 품질, 유럽 논리. 방산 계약도 구체화됐습니다. 훈련센터가 세워졌죠. 정비 시스템이 가동됐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현지에 파견됐습니다. 일본은 조용했습니다. 30년 텃밭이 흔들렸으니까요.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의 요청이었죠. 저는 보스턴으로 갔습니다. 강의실에 들어갔습니다. 학생들이 앉아 있었죠. 칠판에 썼습니다. 협상은 힘이 아니라 시간의 예술이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성공했습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죠. 속도를 거부했습니다. 구조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세계가 따라왔습니다. 교재에 한국 사례가 실렸습니다. 그들은 기다렸고 그들은 이겼다. 저는 그날 밤 보스턴 호텔방에서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무엇을 바꿨습니까?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룰이었죠. 협상은 더 이상 힘의 게임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의 게임이었습니다. 인내의 게임이었죠. 강대국이란 무엇입니까? 돈이 많은 나라입니까? 군대가 강한 나라입니까? 아닙니다. 강대국은 기다릴 줄 아는 나라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죠. 침묵으로 말하는 나라입니다. 한국이 그랬습니다. 6개월 후 저는 서울에 갔습니다. 출장이었습니다. 한국 정부와 유럽 협력 논의였죠. 저는 서울 밤거리를 걸었습니다. 한강이 보였습니다. 다리 위에 불빛이 반짝였죠. 사람들이 걸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자기 나라가 세계를 바꿨다는 것을요. 저는 멈춰 섰습니다. 강을 봤죠.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승리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옳았을 뿐입니다. 그들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계산했죠.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설계했습니다. 세계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세계가 한국을 본받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호텔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를 폈죠. 마지막 페이지에 썼습니다. 나는 20년 동안 협상을 힘의 언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나에게 보여줬습니다. 진짜 힘은 버티는 데 있지 않습니다. 계산하고 기다리고 신념으로 말하는 데 있습니다. 일본은 서명했고 한국은 설계했습니다. 트럼프는 압박했고 한국은 시간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승리한 것은 돈이 아니라 품격이었습니다. 나는 오늘도 회의 노트를 펼칠 때마다 그 문장을 봅니다. 서두르지 않습니다. 오직 이성으로. 그것이 내가 본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빛났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신흥국이 아니었습니다. 강국도 아니었죠. 한국은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협상가가 아니라 학생이 되었습니다.